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됐습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오늘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2번 났네요. 참 빨리 갑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을의 길목이다, 이제 가을이 오는가 보다 그랬는데 벌써 낙엽 다지고요. 오늘 비 오면 내일부터는 또 추워질 것 같아요. 그죠? 간밤에 막 천둥이 엄청 쳐가지고 제가 놀라서 깼거든요. 예, 한 2시 그쯤에 깼는데 계속 신경 쓰이길래 아이고 이거 비 오면 우리 또 선생님들을 또 모시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뒤척뒤척 하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클래식의 2번째 날이죠. 클래식의 2번째 날인데 사실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너무 할 말도 많고요. 그죠? 또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클래식을 2시간에 거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뭐 수박의 겉핥기 정도 쭉 하고 가는 거고요. 또 이렇게 강의 의뢰를 받으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거 가지고 제일 고민을 합니다. 그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강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럴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릴 것이냐. 그런데 2시간 동안의 클래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랬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음악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바로크 음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바로크 음악이 그냥 괜히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천재에 의해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음악이 왜 그 시대에 그런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음악은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클래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에도 그랬고 오늘도 역시 그 시대에 어떤 시대였고 그 시대의 정신을 음악가들이 어떻게 반영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 또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종교개혁이 됐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울 때 마틴 루터가 그죠? 그 대성당에다가 그 대자보 붙인 거 그거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종교개혁이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루터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딱 루터가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의 배경에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2가지의 거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십자군의 원정입니다. 십자군의 원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의식 있는, 양식 있는 신앙인들 사이에 또는 그런 사제들 사이에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서 정복하고 학살하고 이랬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성의 그런 기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사건은요,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유럽의 전역을 휩쓸고 가면서 유럽 전 인구의 반 이상이 죽었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만큼 페스트가 전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페스트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대재앙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요, 곳간에서 임신난다고요, 그죠? 아무리 세월이 어쩌건 뭐가 어쩌건 간에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줬다. 그죠?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뭐 역사적 평가가 옳은지 그런지 그런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우리의 인식 속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고립고개 넘겼다. 그죠? 근데 그것처럼 만약에 유럽의 사회에서도 뭐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뭐가 있든 없든지 간에 배부르고 등 따스웠다면 뭐 그냥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았겠죠. 근데 이 패스트라고 하는 대재앙, 그죠? 또 뭐 십자군의 원정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래도 되는가, 그죠?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그러한 개혁들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대자보를 통해서 불을 질렀고, 근데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구텐베르크의 활자의 혁명, 그죠? 그거에 의해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가면서 공감대를 얻기 시작한 거죠. 종교개혁의 핵심이 뭘까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뭘까요? 응? 종교개혁의 핵심.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뭐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어디하고 맞닿아가냐면요, 예수의 죽음하고 맞닿아요. 그렇죠?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게 신약으로 가는 거죠. 그 이전을 구약 시대라고 그러고, 예수가 탄생을 해서 이제 그 뒤에 활동하신 시대를 AD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Before Christ하고 아노 도미니하고 이렇게 AD로 나눕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 그죠? 뭐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네, 뭐 부활, 그렇죠. 가장 큰 사건, 그러니까 가장 큰 의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 죄를 살수. 네, 죄를 대속했다, 그죠? 예수께서. 그래서 그 결과로, 네, 뭐냐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죠?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네. 지성소의 장막이 찢어집니다. 뭐냐면 지성소라는 데가 뭐냐면은 제사 지내는 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데예요. 제사 지내는 데인데 지성소의 장막이 찢어집니다. 어디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지성소의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찢은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니까. 그럼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옛날에 지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웃기는 게 아니라 재밌느냐면,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옷이 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얘기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 코트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답니다.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이 빌어요. 누가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제사장이 가서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보통 인간이 들어가면 죽어요. 응? 인간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근데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 여기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는데,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나면은 이제 밖에서, 이게 살았구나. 그죠? 그러다가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죠?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꺼내와야죠.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두나?
놔두면 썩으니까. 긴 갈고리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휘져가지고 걸립니다. 그죠? 걸리면 질질질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데가 구약의 시대에는, 그죠?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장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소원을 빌고 싶어도 내가 직접 못 비는 거예요. 누가 빌어줘야 돼? 제사장이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에, 그죠?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누가 찢었다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찢었다니까. 이제 너희들 다 죄를 계속했으니까 내 아들의 피로, 그죠? 예수의 피로 너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장막을 찢어준 거예요. 그러면 장막을 찢어줬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게 예수의 죽음의 기독교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내가 못 빌어.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빌어야죠. 제사장한테 빌려면 뭐 갖다 줘야 돼? 있는 사람은 소 갖다 주고요. 그죠? 조금 없는 사람은 염소 갖다 주고요. 아주 없는 사람은 뭐 갖다 줘요? 피들기 갖다 주잖아요. 그 피로. 그러니까 성전 앞에 다 비둘기 파는 막 시장에 쓴 거예요. 염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죠? 거기서 사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 성전에 처음 갔을 때, 그죠? 두 번째 갔을 때는? 두 번째 갔을 때네요. 처음 갔을 때는 어렸으니까. 두 번째 갔을 때는 막 야단치잖아요. 누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를 하느냐. 왜 이런 걸 만드느냐.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피의 대속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가서 직접 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감춘 거죠. 누가? 사제들이. 그잖아요. 그게 뭡니까? 중세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중세라고 하는 건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성서를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은 성서 보면 죽어요. 다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거는 어떻게 함부로 너희들이 제사장이라 볼 수 있는 성경을 보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억압인 거죠.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한 겁니다. 그게 중세사회예요. 그런데 그 성직자들 사이에서 이게 아닌데? 그죠? 내가 성서를 보니까 이게 아닌데? 면죄부를 팔고 있네? 그죠? 이거 아닌데? 벌써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데 면죄부를 팔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났겠어요? 지식이, 양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제들로부터 일어났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일반인들 못 본다니까요. 그거 보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부로부터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움직임이 결국에 종교개혁을 낳았고요. 그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종교개혁의 시대에 그 시대를 같이 해서 문화적으로는 르네상스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르네상스의 움직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르네상스라는 게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르네상스라네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연주의였었던 그리스, 그죠? 거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 그 찬란했던 인본주의 문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먼저 일어났겠어요? 당연히 이태리에서 일어났겠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인본주의라는 거죠. 르네상스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신중심의 세계에서 인간중심의 세계로 옮겨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음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세시대의 음악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묶여 있었죠? 교회에 묶여 있겠죠. 교회에 묶여 있으면서 교회의 음악을 작곡하고 하나님한테 경배드리는 음악을 작곡하고 경배드리는 노래를 만들고, 그죠?
그게 뭐였어요?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 그레고리안 성가가 뭐로 와요? 예? 그 뒤에 제가 쭉 했었잖아요. 나중에 그 오르간, 그죠? 오르간으로 오죠. 그러면서 막 음악이 발전하잖아요. 그 교회 음악이죠. 근데 과연 교회 밖에는 음악이 없었겠는가? 그죠? 음악의 주류, 정류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음악으로만 사람들이 끝났겠느냐? 그게 아니었죠. 바깥에는 사랑을 노래하고 인간을 노래하고 서로, 그죠? 이러한 그런 음악들이 풍부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거를 끌어왔던 사람들이 누구? 음유시인이나 방랑시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민간의 음악들을 막 끌어다가 발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음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합리성, 또 이렇게 그 짜여진 틀, 그죠? 그러한 것들에서 그 다음에 민간의 음악들을 갖다가 붙이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 음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한 교회 음악이 만들어 놓은 성과에다가 민간 음악들을 막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역시 뭐 자료로 남아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교회 음악이라든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이제 음악사적으로는 바로크 음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저기로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이래요. 바로크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찌그러진 진주라고 하는 의미가, 진주는 진주인데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바로크라고 하는 시대에 만들어진 음악들이 좀 괴상한 음악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크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크 음악에서 대표적인 사람 딱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누구였죠? 바로크 음악의 대표 주자 요한 세바스찬 바흐죠. 사실은 그러면 바흐도 또 하늘에서 떨어졌냐? 저는 늘 그게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뭐 음악을 듣고 음악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제일 궁금한 것이 이게 왜 나왔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실제로 그 바로크 음악에서 정말 찬란한 두 사람의 별을 뽑아라. 그런다라고 하면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난 핸델입니다. 둘이 동갑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두 사람 다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독일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영국으로 갑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핸델 같은 경우는 바흐에 비해서 핸델은 훨씬 더 아주 뭐라 그럴까, 부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국 왕실의 악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많은 곡들을 작곡을 하죠. 어떻게 보면 핸델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고, 바흐의 음악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핸델이 살았던 배경과 바흐가 살았던 배경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작곡한 곡 하나 들어볼까요? 상당히 아름다운 곡인데, 일부러 이 곡을 핸델의 그 수많은 곡 중에서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죠? 주여 울게 하소서. 그죠? 나를 울게 하소서. 네, 뭐 나를 울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될 때 여러 가지로 번역되니까요. 뭐 나를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혹시 가수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음원이 좀 시원찮네요. 헤이트나? 네. 헤이트. 쉐일리 헤이트. 목소리가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네, 목소리가 비슷한데. 길게 끄는 거 보면 또 아는 거 같아요. 네, 예. 혹시 생각나는? 조수미 아니에요? 조수미하고도 조금 이제 비슷해졌어요. 근데 조수미 씨는 이 목소리보다는 조금 더 하이톤에 가깝죠. 조금 날카롭습니다. 맑으면서 조금 더 날카로워요. 약간 힘이 더 들어가죠. 이제 나올 때는 뭐 그렇죠. 신영옥 씨. 신영.
여러분요. 제가 또 우리나라 자랑을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맨날 자랑을 하는데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동양에서요. 성악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조수미, 신영호, 그죠? 또 누구죠? 우리나라 3대 디바가 있는데 조수미, 신영호, 그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운다고 해서 하나 있는데 또 남자 가수들도 대부분 성공을 했죠. 예전에는 남자 가수들이 성공을 못 했는데요. 요즘에는 남자 가수들이 성공을 또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양인 중에서 성악으로 성공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어요. 동양인으로서.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일단은 이 노래를 하려면 울림통이 커야 됩니다. 보면 프리마돈나라고 그러죠. 여자 가수들 다 대빵 커요. 빵빵합니다. 살도 쪄야 되고. 파바로티 보세요. 예? 여러분요, 세계 3대 테너 가수 파바로티, 그 다음에 플래시도 도밍고, 그죠? 또 누구죠? 호세 카레라스. 호세 카레라스하고요, 파바로티하고요, 두 사람을 비교하면요, 호세 카레라스가 훨씬 더 이성이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근데 못 당하죠, 파바로티를. 왜? 등치에서 들리는 거예요. 파바로티가 왜 일찍 죽었게요? 왜 일찍 죽었게요? 비만으로 일찍 죽은 겁니다. 파바로티가. 근데 왜 파바로티가 살을 그렇게 찌웠겠어요? 이 울림통이 커야 된다니까. 악기도 왜 큰 악기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울림통을 키우기 위해서 이 파바로티는 아주 정책적으로 살을 찌운 사람이에요. 항상 사진을 찍어도 옆으로 못 찍게. 왜? 배가 나오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울림통이 커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조수미 씨 아시죠? 보셨죠? 신영욱 씨 보셨죠? 아이고, 참, 개미 허리 같아가지고, 미용에 신경 쓰는, 그렇게 가냘픈 몸매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는요, 정말 서양사의 마블러스한. 카네기 홀이나 이런 데서 한번 공연을 하면요, 왜 조수미 씨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다고 했잖아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때 보면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가냘픈 몸매에서 저런 소리, 힘 있는 소리가 나오는지, 그죠? 우리가 옛날부터 음주 가무에 대한 민족입니다. 그죠? 역사책에도 써있잖아요. 음주 가무가 늘어나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호흡법에 있어요. 비밀을. 뭐냐면, 말을 할 때요, 우리는 말을 숨을 들여 마셔가지고 점점 숨을 뱉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다시 숨이 딸리면 들여 마시고 나서 또 이렇게 슬슬 뱉어가면서 말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죠? 이걸 보고 유기식 발성법이라고 해요. 숨을 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유기식 발성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유기식 발성법을 쓰는 언어가 몇 민족 안 돼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 언어적으로도 가깝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어디죠? 중국. 중국보다 더 가까운 나라. 일본. 일본이죠. 왜냐하면 중국어는 우리하고 저기가 다르죠. 어류가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알타역에, 그죠? 어개가 달라요. 근데 일본도 알타역이죠. 우리하고 말 순서가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분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일본만 해도 무기식 발성법이에요. 숨을 멈춘 상태에서 발성을 합니다. 그 사람들 숨 쉴 때 입에다가 이렇게 종이조각 이렇게 휴지 같은 거 대보면 퍽퍽 안 거려요. 우리나라 사람은 퍽퍽 합니다. 그죠? 그래서요, 그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발음법은 다 이 입 끝에서 이루어져요. 그죠? 그런데 숨을 멈춘 상태에서 발음하려면 다 이 목 안쪽에, 비후방 안쪽에서 발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영어죠. 그죠? 영어의 발성법은 무기식 발성법입니다. 숨 멈춘 상태에서 발성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평소에 그래서 그 숨을 들여마시고 발성을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파워 있는 소리가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고 힘 있는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발성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힘 있는 소리를 냅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 발성을 하기 위해서 언어하고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들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어요. 복식호흡을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성악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야기가 조금 흘러나왔는데요. 핸델의 시대 지금 불렀던 것이 주여 나를 울게 하소서, 주여 울게 하소서 고백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의 장르 중에 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어디에 들어있는 걸까요? 당연히 오페라에 들어있겠죠. 그죠? 자, 바로크 시대에 보면은 오페라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네. 왜냐면, 자, 중세음악의 시대에서는요, 뭐 했죠? 성가 불렀잖아요. 그 성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곡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가서 그냥 이 노래로 자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가에서 이제 바로크 시대가 되면 오페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오페라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도 바로크 시대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크 시대와 같은 오페라 형태가 아니었고 성극의 형태였을 겁니다. 그렇죠? 연극의 형태였을 거예요. 연극에다가 연극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노래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던 것이 바로크 시대가 되면서 오페라가 시작이 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재밌잖아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왜냐면 오페라가 재밌잖아요. 왜? 그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죠? 텔레비전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볼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연극을 좋아하는 거예요. 볼 게 연극밖에 없어요. 그래 연극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시대에 연극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근데 연극만 보면 재미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인사동이 아니라 대학로에 가셔가지고 연극 보러 갈래? 아니면 저기 세종문화회관에 오페라가 아니고 뮤지컬 보러 갈래? 그러면 어디 가세요? 뮤지컬로 보러 가죠. 왜? 그게 재밌잖아요. 노래가 나오면 신납니다. 그죠? 연극은 재미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 성극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중간중간 노래를 집어넣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오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막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커집니다.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이유가 또 뭘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오페라를 만들어서요. 취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배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글 쓰는 오페라 작곡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왜? 많이 와야죠. 입장료 내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후원을 받든지. 그죠? 그 당시에 종교개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사주에 있어서는 인문주의,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본의 사회에서 인간본의 사회로 넘어왔다. 그러면 누구의 권위가 약해진다? 교황의 권위가 약해진다. 교회의 권위가 약해지는 겁니다. 절대 권력이었던 교황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권력을 대신하겠죠? 왕들이 권력을 대신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황 밑에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꼼짝을 못했던 겁니다. 중세사회에. 그런데 이제는 그 절대 권력이었던 교황의 권위에 막 들이대는 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 프랑스의 루이 14세죠. 절대 왕, 철이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하면 루이 14세입니다. 그때부터 프랑스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유럽 다 비슷했어요. 왜? 다 비슷한 통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절대 왕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황을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중심으로 한 절대 권력, 절대 왕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절대 왕권을 중심으로 한 귀족 문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족 문화를 통해서 또 부가 쌓이게 되고요. 그때 막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산업혁명, 그죠?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여러분은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십니다. 바흐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제가 항상 음악의 시대정신을 반영한다니까. 바흐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이작 뉴턴입니다. 야, 만유인력. 안 들려요? 만유인력. 그렇지. 자, 여러분요, 아이작 뉴턴, 그죠? 아이작 뉴턴의 혁명은 뭘까요? 아이작 뉴턴보다 조금 더 이전에 살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도 지금은 돈다 어쩌고 해갖고 다 거짓말이라는데 하여튼 그래서 죽었다, 그죠? 살았다,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그 갈릴레오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은요, 그 시대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돌아라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이 너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라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거고요. 야, 너 인간아, 네가 있어라 그러니까 있던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던 세상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과학과 수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뭘 발견해요? 과학 법칙이라는 걸 발견하죠. 이상하다? 그죠? 왜? 세상이 다 뭘 움직인다?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죠? 뭘 움직이더라? 법칙으로 움직이더라. 근데 그런 소리 하면 죽어요. 아니, 지구가 돈다는 거 얘기만 해도 죽는다며.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해서 말을 해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야말로 사형감이죠. 당연히 사형이죠. 화형. 그죠? 갈릴레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수학적 언어로 쓰여진 성서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세상에다가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는 원리를 다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법칙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 법칙 자체를 또 만들어서, 그럼 말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그 법칙 자체를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뭐로? 수학으로. 수학적 언어로.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수학적 언어로 쓰여진 바이블이라는 말을 한다니까. 이 세상은 수학적 언어로 쓰여진 성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적 언어로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거기다 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어가 다 뭐로 돼 있다고? 수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과학자, 철학자들이 뭘 공부하는 겁니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수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뉴턴이 아주 열심히, 그죠? 아주 열심히 그 법칙을 캐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과학의 정신이라는 거, 그죠? 과학과 수학의 발전에서 과학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그거로 끝나겠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과학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피타고라스가 음계 만든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피타고라스가 만드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랬죠? 순정률이라고 해요. 순정률. 순수한 정수에 의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죠? 선을 갖다가 반으로 자르고 3분의 1로 자르고, 그죠? 3분의 2로 자르고 그거를 또 3분의 1을 더하고 이러면서 음계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수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순정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순정률이 굉장히 잘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여러분요. 자, 음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바로크 시대 이전의 음악들, 그레고리안 성가라든가 이런 그 중세의 음악들에서는 전부 뭐였어요? 그냥 이렇게 선율로 이루어진 곡들이었죠. 선율로 이루어진 곡들이었고, 뭐 그 위에다가 1부 성부, 2부 성부, 3부 성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나중에 다르게 가다가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까지는 주가 뭐였을까요? 그레고리안 성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전부 다 무슨 곡이었죠? 성화곡이었죠. 사람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뭐 반음에 반해 어찌고 반음에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사람의 목소리는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넘어오면서 바로크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악곡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악기가 발달했거든요. 그러면 피아노보다는 아직 피아노는 조금 있다가 나오죠. 피아노보다 바로크 시대는 피아노보다 그 이전에 그 뭐죠? 피아노의 전신? 또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예? 뭐죠? 하여튼 그런 악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그러면 무슨 악기겠어요? 건반 악기죠. 건반 악기라고 하는 것은 노트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바이올린은요. 바이올린은 현악기인데 뭐가 없어요? 노드가 없죠. 노드가 없으니까 반음, 반해. 구현할 수 있어요.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만 움직여가지고 구현할 수 있다고. 그런데 피아노는 어때요? 이게 건반을 두드리는 대로 소리가 나네. 그죠? 그런 기악곡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바로크 시대에 오면. 바로크 시대에 오면 기악곡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기악곡을 가지고 작곡을 했네. 그런데 그 작곡을 한 거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되죠? 화음을 만들어야 되죠. 화성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화성을 만들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순정률에서는요. 정수기로 이렇게 자르고 이쪽으로 잘랐다 붙였다 이러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반음의 틈이 똑같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도와 도샵이 있죠. 그죠? 예를 도와 도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와 도샵은 반음이죠. 이것과 예를 들어서 솔과 솔샵이 있죠. 솔과 솔샵도 반음이잖아요. 그런데 반음의 크기가 도와 도샵하고 솔과 솔샵의 반음이 차이가 난다니까. 똑같이 안 하죠. 왜? 정수로 자른 거니까. 정수의 비율대로 자른 거니까. 이거 뭐 이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 그거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개념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음을 만들었을 때 다른 음악 악기들하고 같이 연주를 할 때 그죠? 또 한 가지는 조음김을 했을 때 조를 옮겼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 사람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죠? 반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서 얼마나 대단한 통찰입니까? 그거를 음악적으로 구현한 사람이 누구다? 그렇죠. 바흐가 뭘 만들어요? 평균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평균율이라는 게 뭐예요? 반음의 크기를 똑같이 나눈 거예요. 반음의 크기를.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움직일 때, 그죠? 조음김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흐가 그 당시에 평균율을 만듭니다. 바흐가 평균율을 만들게 된 바로 이유가 뭐예요? 그 배경이 뭐예요? 과학의 발달이 있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의 힘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음악이라는 게 그냥 음악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반영을 합니다.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죠? 왜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까요? 왜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까요? 바흐를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시작했죠. 여자인 줄 알았어. 머리도 끼리고 그래가지고. 그치? 근데 저기 보니까 수염 났어. 그 그림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왜 여자한테 수염이 났대? 이러고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그죠? 왜 어머니라고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럽고 그렇죠, 나긋나긋하고 막 이런 귀족들이 들었을 때 듣기 좋은 음악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찬미죠, 그죠? 그런 곡들을 쓴 거예요. 부유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좋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바흐는요,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 바흐는요, 독일에 남죠, 그죠? 여러분요, 바흐가 뭐 대단한 음악가의 집안이었다, 6대째 음악을 한 집안이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다. 왜 안 그러냐면 사실은 음악가의 집안이라기보다는 음악 기술자의 집안이었어요. 뭐냐면 파이프 오르간 수리공이었거든요. 그 아버지도 파이프 오르간 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흐도 원래는 파이프 오르간의 수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파이프 오르간 그 당시에 그 주 악기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악기가 파이프 오르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려다니는 거예요. 어디 고장 났으면 가가지고 고치죠. 근데 워낙에 또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흐는 그 교회에 성 프란츠 교회인가요? 그 독일에 있는 맞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교회의 음악 감독을 뭐 23년인가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거가 있어요. 뭐냐면 바흐의 음악은요, 아주 철저하게 먹고 살기 위한 음악입니다. 왜? 바흐 자식이 몇 명? 바흐의 자식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바흐의 자식이 20명이에요, 20명. 아이고야, 그죠? 그러면 자기 자식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부인이 있죠, 그죠? 자기도 있죠. 한 30명을 책임져요, 혼자 30명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요, 그 음악에서 악장 노릇을 할 때, 그게 그냥 이렇게 뭐 악장이랑 놀고 먹는 직업이 아니에요. 아이고, 오르면 수리도 해야죠, 그죠? 예? 할 일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계약서가. 지금도 그 계약서가 남아있어요. 그 계약서가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뭐 파이프 오르간 수리하는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일 큰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음악 교육이죠. 우리 악단원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악단원을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작곡도 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다 못 가잖아요. 라틴어까지 가르치고. 응? 계약서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분노를 합니다. 원래 이 바흐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인격적인 사람. 보면 아주 선한 사람이고요. 또 유순한 사람이고요. 아주 남에 대한 배려가 풍부했던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라틴어까지 가르치. 죽겠는데, 그죠? 자, 그러면 작곡은 언제 합니까? 집에 와서 해야죠. 언제 가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연습시켜야 되고 이런 거 하는데 어디 사무실에 앉아갖고 작곡을 합니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작곡을 해야지, 밤에. 그 다음에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있죠. 근데 그 자식들을 다 음악을 가르쳤어요, 바흐가. 바흐 시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바흐의 아들 3명이요. 그 당시에는 바흐보다 더 유명한 음악가였어요. 당대에.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려면 세계적인 음악가로, 자기보다 더 유명한 음악가로 만들려면 보통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그냥 뭐 대충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철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흐가 작곡한 곡이 몇 곡인지 아십니까? 바흐의 곡이? 출판돼서 나온 것만 1000곡이에요. 출판 안 되고 남아있는 거는 대략 3배수로 봅니다. 그럼 몇 곡? 3000곡이에요, 3000곡.
아, 세상 생각을 해봐라. 하루에 한 곡씩 써도요, 3년이 넘는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3,000곡을 쓴 거, 그 와중에, 그죠? 이거는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라틴어까지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그죠? 가가지고 막 따지고 싸웁니다. 가서 세상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그죠? 막 싸웁니다. 이럴 수 있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소명으로 살았던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죠? 소명으로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결국에는 눈이 멉니다. 참, 근데 공교롭게도요, 핸델도 눈이 멀어요. 똑같은 의사한테 수술을 했는데 둘 다 실명했어. 그러니까 참 공교로운 일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그죠? 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일들과 밤에 작곡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뭐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어두컴컴한 그 촛불 밑에서 보이지도 않는 걸 악보를 그려가면서, 그죠? 작곡을 합니다. 그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3,000곡을 썼다. 네. 그리고 나서 눈이 딱 머는데 그때 곡을 쓰고 있었어요. 3악장까지 썼어요. 3악장. 하여튼 한 3부까지 썼어요. 그때는 뭐 악장이라고 하는 거. 3부까지 썼어요.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겁니다. 딱 거기서 멈춰요. 왜? 나의 소명은 여기까지다. 그죠? 내 소명은 끝났다. 대부분 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뭐 눈이 멀었다 그래도 저거는 뭐 머릿속에 있을 테니까, 그죠? 받아 적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딱 거기서 끝냅니다. 완성을 안 해요. 그리고 쭉 시간을 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자기 사위를 불러요. 제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음악가예요. 자기 사위를 부릅니다. 불러서, 자,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네가 받아 적어라. 그죠?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곡을 그때 썼던 곡 말고 새로운 곡을 다시 써서 완성합니다. 그때 썼던 곡이 바로 나 주의 대전에 나갑니다. 그죠? 나 이제 소명 다 마치고 이 세상에서 소명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죠? 그 곡을 마지막으로 씁니다. 그 곡은 들어보셔야죠. 네, 조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느껴지시나요? 뭔가 굉장히 엄숙하고 숙연하죠. 바흐는 이제 이 곡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바흐가 세상을 떠난 해를 바로크의 마지막 해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고전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바흐가 평생을 교회에서 악장으로 살고요. 교회 음악을 작곡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바흐의 음악들은 대부분 연습곡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또 교회의 간부들, 그죠? 가서 자식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한 연습곡들이에요. 여러분 체르니 피아노 연습곡 이런 거 아시죠? 이것처럼 바흐도 많은 연습곡들을 썼습니다. 근데 그 연습곡들이 정말 명작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기교라든가 또 어떤 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한 연습곡들이지만, 그것이 기가 막히게 예술적이고 거기다 음악성을 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바흐가요, 절대 교회 음악만 작곡하고 거기서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간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그 민간에서 행해지던 여러 가지 음악들, 그 활동들을 같이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음악을 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곡을 썼고,
또 뭐 물론 신앙심도 깊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어떤 정신, 문화적 사조, 인본주의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 참가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에는 고전파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얘기는 무지하게 많은데 시간은 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다음번에는 좀 심화로 했어요, 그죠? 심화로 해서 클래식을 한 7편 이렇게 하면 각각의 음악가들의 음악도 좀 많이 들어볼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그런데 너무 7회차 가지고 음악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 음악, 그 다음에 재즈, 그 다음에 클래식,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가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릴 거라서 수박의 겉핥기처럼 쭉 훑고 갑니다. 한 가지 공지 드릴 거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종강하는 날에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인티밴드라고 그러죠. 무명 가수인데요. 두 분을 좀 모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한 1시간 정도 뒤에 2시간 돼 있으면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가수들 두 분 오셔서 인티인데요. 뭐 유명하고 이런 가수는 아니지만 우리 다양한 곡들을 좀 준비를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공연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같이 보시고요. 두 번 남았네요. 또 아쉽기도 하고요. 이제 바흐가 죽음으로 해서, 그죠? 바흐가 죽음으로 해서 바로크 시대가 끝납니다. 물론 그거를 딱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크 시대, 딱 바흐가 죽은 다음날 고전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겠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나눌 때는 그렇게 나눕니다. 그만큼 바흐가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일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의 시대는 바흐에서 고전음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를 고전음악의 시대라고 합니다. 고전음악의 시대의 문을 연 고전음악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그죠? 누구죠? 베토벤, 그죠? 베토벤입니다. 이제 드디어 베토벤까지 왔는데요. 베토벤은 고전음악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역시 베토벤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베토벤과 동갑내기, 독일이 나온 위대한 철학자 헤겔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전에 베토벤하고 헤겔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죠? 그냥 베토벤은 음악가. 왜냐 어느 시대인지 그게 뭔지 이런 거가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헤겔의 철학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렇죠? 헤겔 이전에가 누구죠? 헤겔보다 바로 앞에 헤겔을 읽게 한 사람 누구죠? 네? 뭐 철학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죠? 철학하면 이 사람, 그죠? 누구죠? 칸트입니다, 그죠? 여러분 칸트는 들어는 보셨죠? 칸트, 그죠? 뭐 칸트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머리가 좀 아프죠, 그죠? 그래서 칸트는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칸트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까? 그죠? 왜 칸트가 위대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칸트가 왜 칸트의 철학은 그럼 도대체 뭐였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칸트는 대표적인 책, 칸트의 책 세 권을 씁니다. 그죠? 첫 번째가 여러분 이름은 다 들어보셨어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씁니다. 두 번째가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칸트가 위대한 거. 왜 칸트가 위대할까? 칸트를 왜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까? 이런 생각인데요.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굉장히 골치 아픈 책입니다. 아주 머리 아파요. 저도 그거 읽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읽다가 집어던지고 읽다가 집어던지고 또 끌어다가 보고 왜냐면 봐야 된다는 그 절박감은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도 뭐 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정도는 읽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긴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뭐 공부하고 개설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순수 이성 비판으로 가니까 그때는 칸트가 왜 이런 소리를 했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은 알았고요. 칸트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친절한 철학자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은 다 개념을 새롭게 썼어요. 자기 개념을 썼어요. 말이 전부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새로 만든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말은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또 쫙 붙여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는 한데 사실은 잘 보니까 굉장히 친절한 철학자다. 근데 그럼 칸트의 의미는 뭐냐? 위대성은 뭐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그럼 무슨 책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죠? 알에 대한 깨우침이라니까요. 인간이 뭘 알 수 있을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게 뭐지? 이걸 뭐라고 그래? 스피커라고 그러죠. 그 스피커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스피커인지 알죠? 이게 스피커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칸트의 그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뭘 알 수 있는가, 이런 걸,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칸트의 인식론을 붕어빵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인간이 세상의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인식하는 붕어빵의 틀을 미리 가지고 있대요. 붕어빵 틀을. 편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제 선험적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험이라는 건 경험에 앞선다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을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인식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식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구나. 그죠? 제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빵틀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신은 하나님. 중세철학의 핵심은요, 중세철학의 모든 핵심은 다 뭐냐면요,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갖고 무지하게 싸웠어요. 중세철학은. 그죠? 그게 절대절명이잖아요. 신의 존재로. 신이 존재하느라. 그죠? 근데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는 인간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 인간이 알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라요. 이게 쉬운 얘기지만, 매우 쉬운 얘기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인간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알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네가 아무리 생각하고 네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실천 이성 비판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칸트는 굉장히 논리적인 철학자예요.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알 수 없는 것으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리고 알 수 있는 걸 어떻게 해라? 해라. 실천 이성.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인식하느냐에 대해서 썼어요.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은 리아 책입니다. 위대하죠? 이 정도 되면, 그죠? 칸트는 그래요. 그런 칸트의 철학은 그대로 헤겔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죠?
칸트가 마련을 해놓은 인식을 토대로 해서 헤겔은 절대 정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절대 정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만 할 절대 정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간이 가져야 할 절대 정신이다. 헤겔이 그 책을 쓸 때 갑자기 그 책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 책을 마지막 탈고를 할 때가 자기 나라 독일이 그죠? 그때 독일이 아니라 무슨 제국이었죠? 하여튼 그 독일 자기 조국이 망하는 날이었어요. 나치 망하는 날? 응, 망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독일이 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을 완성합니다. 절대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 정신이 뭐냐면 국수주의적인 내 나라, 내 거가 중요한, 내 나라가 중요한 이게 아니라 전 세계 보편적인 인류가 가져야 될 절대 정신이 있다. 그 절대 정신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게 역사 철학이잖아요. 정과 반과 합의, 그죠? 변증법이라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인류 사상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누가 살았다? 베토벤이 산 거예요, 베토벤이. 그러니까 베토벤은 그거를 음악화한 거예요. 그 절대 정신을. 물론 헤겔은 바흐를 되게 무시했어요. 하여튼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 다 하려면 며칠 걸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헤겔의 그 절대 정신, 그 칸트가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합리성, 그죠? 인간의 합리성, 이런 거를 가지고 뭐합니까? 그걸 바탕으로 헤겔이 절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베토벤은 음악으로 옮깁니다. 베토벤은요, 사실 베토벤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토벤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지만, 베토벤보다 조금 나이가 많죠. 모차르트, 그죠? 모차르트가 있었어요. 똑똑해요. 이 모차르트가 있었는데요. 이 베토벤은 좀 어떻게 보면 이 모차르트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자,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모차르트는 신동이었죠. 6살 때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쳤대매요. 배운 적이 없대요. 근데 그냥 자기 누나들 치는 거 보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막 피아노 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신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니까 뭐합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인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걔를 데리고, 걔하고 누나를 데리고 음악 연주 여행을 떠나죠. 전국을, 전 세계를 돕니다. 전 유럽을 돕니다. 막 돌면서 연주 여행을 합니다. 연주 여행을 하니까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 하나 잘 둔 덕분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명성도 얻었고요.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앵벌이 지금 내가 아들들이 앵벌이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앵벌이를 무지하게 부러워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베토벤의 아버지였던 거죠. 베토벤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베토벤의 할아버지 책은 천재 음악가였어요. 베토벤하고 음악 이름이 똑같아요. 응? 베토벤하고 뭐죠? 베토벤의 풀네임이 무슨 판 베토벤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이름이 똑같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원래 빵 굽는 사람이었답니다. 자신의 음악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음악을 공부해가지고 대가를 이룬 사람. 성공했죠, 할아버지가. 근데 아들도 음악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베토벤의 할아버지가요, 거기다가 저기도 잘했던 거예요. 사업가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음악가로서도 성공했지만, 포도주를 수입해다가 이렇게 팔고, 네? 그런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베토벤의 할머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부인한테 포도주 가게를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외롭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을 바꾸고. 외로우면 이제 여자분이 외로우면 뭐합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죠. 우리 베토벤의 할머니가
술에 빠지는 게 아니죠. 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돼요. 응?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물려받았다? 베토벤의 아버지가 물려받았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실패한 음악가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위대한 음악가지 자수성가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요, 재능도 별로 없고, 근데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들이 잘 되기 어려워요, 그죠? 누구의 아들 이런 게 맨날 따라다니거든요. 힘들어요, 그게. 물론 호랑이는 뭐를 키우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훌륭하면 그 자식들이 좀 어렵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되고 음악가이면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맨날 술 먹고 그죠? 그리고 이제 두드려 팹니다. 그죠? 폭력적이고 그러면서 근데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아들한테 있는 거죠. 왜? 아들이 천재잖아요. 보였을 거 아니에요. 천재의 모습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이 천재성을 띠니까 이제 누가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에요? 모차르트가 롤 모델인 거지.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라는 천재 아들 때문에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했으니까 나도 얘를 잘 가르쳐가지고 그죠? 앵벌이를 시켜서 나도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기건, 그 다음에 또 무슨 폭력에 그 다음에 절도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초들을 겪습니다. 그 아버지 실제로. 근데 처벌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왜? 그분의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분의 아버지가 부자니까 처벌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망나니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토벤을 감금시키고 두드려 패고 매일 이제 혹사를 시킵니다. 여기서 베토벤을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뭐라 그럴까? 그거를 뭐라 그러던데? 동기성인데요. 그렇죠? 근데 동기라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이런 동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거티브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부정적 동기라고 그래요. 나는 절대로 뭐라고?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계를 책임져야죠. 그죠? 그래서 그 베토벤이 두 형제하고 그 다음에 형제 중에 그 하나가 이제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조카죠. 근데 그 조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에 대가 끊기니까 조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동생도 제대로 못 키울 거 같아요. 조카를.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병마에 시달리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그 아이의 양육권을 위해서 소송을 해요. 자기 동생하고. 내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데려옵니다. 걔를. 데려오는데 이 조카는 또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베토벤은 그의 삶 자체가 정말 고난과 힘든 역경을 역사했어요. 막 이제 피워보려고 하는데, 그죠? 이제 이름도 나고, 피아니스트로 원래 성공했거든요. 피아노 굉장히 잘 쳐요. 이제 드디어 성공해가지고, 나는, 이제 드디어, 음악에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귀가 멀어버려요. 음악가로서 귀가 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피아노 연주는 물론 못하겠죠. 그러니까 작곡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작곡들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제 음악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류가 뭐였냐면 오페라였어요. 왜 오페라였는지 아시겠죠? 왜 작곡의 주류가 오페라였을까요? 왜 작곡하는 사람은 다 오페라를 쓰고 싶어 했을까요? 장사하자. 그렇지, 그렇습니다. 돈이 되는 겁니다. 오페라 한 편 써가지고 성공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작곡가들이 오페라에
올인합니다. 매진해요. 그런데 쓰고 싶어 죽겠지. 핸델도 오페라로 성공했죠. 그 다음에 모차르트도 오페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모차르트 오페라 성공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은 대박 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피가로의 결혼 아시죠? 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피가로의 결혼. 내용 아시나요 혹시? 그것도 좀 얘기를 조금만 하면요. 피가로의 결혼 같은 경우는요. 이 피가로가 영주의 하인이죠. 영주의 하인이었는데 그 피가로가 그 또 여자 하인하고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영주가요. 초약권이라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초약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하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첫날 밤을 영주하고 지금 그거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피가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자기 이제 부인 될 여자하고 또 다른 저기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그 영주를 완전히 망신을 시키죠. 그죠? 그 영주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죠. 그러니까 그걸 오페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모차르트가 썼다니까요. 근데 이거 쓰면은 귀족들이 좋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좋아 안 하죠. 이거 귀족들이 좋아하겠어 이런 음악을 자기 비판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귀족들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뭐를 위한 음악이에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음악이에요. 여러분요 보세요. 이미 모차르트 시대에 그 오페라를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시민 계급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배경 속, 역사적 배경 속에서 피가로의 결혼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게 마련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피가로의 결혼 같은 곡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써요? 먹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뭐 돈조반니 쓰잖아요. 그죠? 돈조반니. 그런 오페라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박 나는데 대박. 그러니까 베토벤도요. 이 오페라가 쓰고 싶은 거예요. 써진다 안 써진다? 안 써지는 거예요. 오페라가 안 써지는 오페라. 오페라를 써가지고 이게 해서 돈이 돼야 되는데 그죠? 오페라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나타라고 하는 형식이 만들어져요. 기하국에서 소나타라는 형식이 만들어져요. 소나타라고 하는 형식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맨 먼저 도입부가 있고요. 음악을 이제 시작을 하면 맨 먼저 주제에 대한 도입부가 있고 그거를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절정으로 옮겨가지고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이런 음악의 형식을 소나타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론으로 가면 복잡해집니다. 아무튼 이 소나타 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론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돌고 도는 형식이에요. 근데 그 소나타 형식을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소나타를 만드는 거죠. 피아노 소나타, 그죠? 베토벤의 유명한 피아노 소나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그 중에 딱 두 개를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거 두 개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월광, 그죠? 제가 전에 한번 들려드렸었던 그죠? 월광. 또 피아노 소나타지 유명한 거 뭐가 있죠? 저도 생각이 잘 갑자기 안 나는데 뭐가 있는데 뭐였지? 네, 월광인데 이제 이 월광곡은 당시에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베토벤이. 근데 이제 베토벤은 원래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간 이름이 판인데 원래 이 독일의 귀족들의 이름에는 폰, 그죠? 위오에는 폰이 들어가야 그 진짜 귀족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간 거죠. 저 어디 뭐 시골 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랬는데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하고 살아요? 귀족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귀족들하고 같이 살고 귀족들한테 뭐 대단한 음악가다 뭐다 이러면서 실제로 귀족 사회는 못 들어가요. 예뻐는 해줘 귀족들이. 그래 너 와서 피아노 쳐. 너 와서 뭐 해봐.
너 좀 좋은 곡 좀 써봐. 이런데도 불구하고 귀족의 사이로 못 들어가는. 근데 여기서 이제 불운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귀족의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열렬하게 사랑을 해요. 근데 그 귀족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가버립니다. 그죠? 또 한 귀족 여인하고 나중에 약혼까지 하죠. 약혼까지 했는데 나중에 파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죠? 자, 나중에 바쳤다고 하는데요. 그 피아노 소나타 중에 월광을 떠나버린 자기의 영원한 여인한테 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월광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이 되면 다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죠? 달빛이 느껴지십니까? 네. 딴 하면서 나오는 그 테마가, 그죠? 그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저기서 저렇게 나오고. 이런 주제의 멜로디, 주제를 가지고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늘렸다가 저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다른 거하고 섞었다가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음악이라고 작곡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심포니 이런 것들도 뭐 1시간, 2시간짜리 심포니를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부 그냥 떠오른 대로 이렇게 다 옮긴다 못할 거예요. 주제가 있고요. 그 주제의 멜로디를 가지고 그거를 자꾸 변형을 해서 이렇게 늘리고 저렇게 늘리고 요번에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소나타. 자, 이렇게 소나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소나타 형식을 가지고 얘에다가 오케스트라를 붙이면, 그죠? 오케스트라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죠? 피아노,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피아노면 피아노 협주곡이 되는 거죠. 컨체르토라는 거. 그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오케스트라가 막 만들어져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바흐 시대만 해도, 바로크 시대만 해도 다 뭐예요? 하나님 찬양, 그죠? 예? 신에 대한 뭐 이렇게 메시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핸델도 메시아 만들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다 이제 뭐예요? 딴따다 뭐 사랑 노래 뭐 이런 그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헌정하는 그런 곡도 쓰고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가 베토벤이 결국에는 아주 심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심한 병에 걸리게 돼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기도 모르고요. 베토벤이 또 쓴 마지막 곡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바흐가 쓴 마지막 곡, 나 주께로 나아갑니다. 나 주님이 대전에 나아갑니다. 이런 그 곡을 썼는데 베토벤도 절필을 하고 거의 쓰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해서 자기 그 동생한테 유서를 써서 보냅니다. 유서를 써서 보내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이 다 보면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는 앞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그다음에 뭐 내 가진 것 중에서 뭐 누가 어떻게 나눠갖고 이런 다 그 정말 인간적인 그런 유서를 쓰죠. 유서를 쓰고 죽으려고 해요. 근데 결국 뭐 자살은 못하였지만은 그러다가 하여튼 굉장히 깊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죽기 직전에 또 마지막으로 곡을 남깁니다. 베토벤이 마지막으로 남긴 곡이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많아요. 제가 외우는 걸 잘 못합니다. 뭔가 이렇게 외우는 걸 잘 못하는데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제가 또 언뜻 하다 기억이 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토벤이 수많은 곡들을 만들어내죠. 수많은 곡들을 만들어내고 그 수많은 곡들에서 이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가 그 소나타 형식을 만들어서 소나타 곡을 만들고 그 소나타 곡에다가 오케스트라를 붙이면 걔가 뭐가 된다? 협주곡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오케스트라로만 되어 있는
소나타 형식의 곡들, 그러니까 소나타하고 론도하고를 붙여서 만든 곡들을 심포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교향곡의 형태는요, 실제로 저기가 그 누구죠? 베토벤이 만든 건 아니에요. 베토벤 이전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베토벤 이전의 시대에서 그 심포니 곡들의 그걸 꼭 심포니라고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심포니의 전형으로 할 수 있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음악가가 하나 있죠. 여러분 요거 말씀드리면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도 제일 우리한테 익숙한 곡, 제일 많이 듣는 클래식 곡 중에 하나를 꼽아라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 이름을 알고 있는 곡을 운명 이런 거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베토벤의 곡들 말고 제일 많이 듣는 우리한테 익숙한 곡 하나를 꼽아라라고 하면 어떤 거 있을까요? 혹시? 비발디. 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익숙한 건 비발디의 사계. 에스카레이터나 백화점. 그렇습니까? 예. 수도 없이 많이 듣는 비발디의 사계를 우리가 듣는데요. 근데 비발디의 사계가 비발디가 혹시 어느 시대 음악가인 줄 아세요? 네, 우리가 비발디의 음악은요, 뭐처럼 들리냐면요, 사실은 낭만주의 음악처럼 비슷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슈베르트 이후의 시대에 그 쇼팽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슈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던 낭만주의 음악처럼 들리는 되게 편안하고 쉬워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 바흐보다 앞섭니다. 오, 아니 세상에 바흐보다 앞선 시대의 사계가 우리한테 그렇게 편안하게 들린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낭만주의 음악 같다니까요. 그 사계는 이미 그때 그런 전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발디라는 음악가는 참 대단한 천재입니다. 아주 시대를 넘어서는 곡을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베토벤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이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하이든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이든의 곡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면요, 너무 편안합니다. 하이든의 곡을 듣고 있으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하이든의 곡을 들어보면 너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무리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이든의 그 인격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뛰어난 인격가였다고 합니다. 후배들을 사랑했고요, 또 자기 제자를 사랑했고, 다 들어주고, 그죠? 또 자기 위에 있는 저기들하고는 되게 원만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말하자면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음악가로서는. 그러니까 그 하이든에서 그러한 편안한 음악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토벤은 하이든한테 가서 배웁니다, 그죠? 사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왜? 하이든이 너무 바빠. 왜 제자들을 가르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아무튼 베토벤을 하이든에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이든이 만들어 놨었던 그 오케스트라의 기초, 심파니의 기초를 이제 베토벤이 완성합니다. 그래서 베토벤 음악에 있어서의 백미, 그죠? 베토벤 음악에 있어서의 백미, 물론 다 곡들이 좋지만 백미를 꼽아라라고 하면 역시 심포니죠. 교향곡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향곡을 썼어요. 총 몇 편이죠? 몇 곡을 썼죠? 교향곡? 9곡 썼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 썼는데요. 또 우리가 늘 베토벤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역시 베토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죠? 자기는 늘 자기 그 유세에도 씁니다. 나는 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자기 참 정말 이상한 아버지 만나가지고 어려서 학대받고 맨날 두드려맞고, 그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그러다가 또 아버지 일찍 죽고 나서 다 또 형제들 생계 책임지고, 그러다가 또 귀는 먹어버리고, 그죠?
또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뭐 이러고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 조카 찾아오겠다고 소송하고 막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나는 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번 그죠? 교양국 3번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영웅이죠. 3번 영웅을 쓰는데요. 왜 씁니까 이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나폴레옹 때문에 쓰는 거예요. 나폴레옹 때문에 씁니다. 그 자기 친구인가요? 약간 선배가 있었는데 그 나폴레옹 주의자였죠.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맨날 나폴레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 막 이런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음악가로서 이 훌륭한 나폴레옹을 위해서 한 곡 써야지! 그러면서 막 쓰죠. 열심히 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이 시민의 혁명을 가져오고 그죠? 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혁명을 가져올 것 같았던 그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버리네? 배신이야 배신 그죠? 이거는 그냥 배신이야 철저한 배신이야. 그러니까 헌정하려고 했었던 걸 취소하죠. 앞으로 다 찢어버려. 필요 없다.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출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베토벤의 정신은 어떤 거예요? 시민을 향한 혁명이에요. 시민을 향한. 그거예요. 자, 이 시대가 바로 지나면서 이제 20대부터 막 싹트기 시작해요. 이제 프랑스에서 뭐가 생겨요? 계몽주의가. 자,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 생각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게 아니고 인간주의적 사고를 해야 돼. 인간이 인간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 게 르네상스라고 했잖아요. 그 르네상스로부터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칸트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칸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철학을 이어받아서 인간의 절대 정신, 그죠? 인간의 역사성, 정반합에 의한 그 변증법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했던 해겔이 나온 거잖아요. 그때 그 비슷한 걸 조금 더 뒤긴 하죠. 그 비슷한 걸 프랑스에서 인간은 천부의 인권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인격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천부의 인권. 멋있는 생각이 나옵니다.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했으니까 있는 존재였다니까.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거기서 천재라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있은 게 아니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간을 억누르고 억압하던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에피소드인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졸업을 못하는 편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졸업을 못할 뻔했어요. 4학년 겨울방학에 계절학기를 듣고 졸업을 했어요. 4학년 겨울방학에 계절학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저희 은사님을 한번 만납니다. 저희 모교에 계신 서정복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파리 제7대학에서 프랑스 혁명사를 공부하셨던 분이고요. 장자크 루소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미쳤는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장자크 루소의 생각이 당시 로베스피에르나 강통의 혁명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됐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그 당시까지 지었던 책이 한 10권 좀 넘었는데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막 밑줄을 치면서 읽고 거기다가 모르는 부분을 다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선생님한테 면담 신청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제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언제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수업 끝나고 내 강의실로 와라. 저 연구실로 와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제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책을 한 보따리 가져간 거예요. 근데 웃으시더라고. 그래 그 책 다 샀냐? 제가 재밌어서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된 거를 다 넘기면서 한 장 한 장 다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정말 성실하게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계속 제가 질문했어요. 장장 5시간을 그 선생님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학생이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5시간을 선생님이 질문에 대답을 해줘.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뭐를 정확하게 묻고 싶은지를 몰랐던 거예요. 묻고 싶은 거는 많았는데 여러 가지 핵심을 몰랐던 거죠. 제가 뭐를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은 핵심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묻고 싶은 게 뭔지 아냐? 글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래요. 네가 묻고 싶은 거는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과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싶은 거야.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 바로 그거예요. 왜? 존 로크도 사회계약설 얘기했거든요. 근데 장자크 루소도 사회계약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 왜 장자크 루소를 위대하다고 하는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하셨어요. 존 로크는 사회계약설에서 계약의 주체가 시민과 왕이야. 자, 시민하고 왕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럼 계약의 당사자, 주체는 누구지? 시민과 왕이야. 그럼 계약을 깨고 싶으면 누구하고 깨면 돼? 시민하고 왕하고 계약을 깨면 돼. 그게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이야. 그런데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그게 아니고 계약의 주체가 시민들이야. 시민들 사회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계약에 따라서 왕을 안 치는 거야. 그러면 왕은 계약의 주체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왕을 내려오게 하고 싶으면 누가 계약을 해제하면 돼? 시민이 해제하면 되는 거야. 저는 그 순간에 전율이 쫙 올랐어요. 그렇구나. 왜? 왕은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시민이 내려와라라고 하면 왕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국민이 박근혜 내려와 하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뽑았는데? 시민이 뽑았잖아요.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다수의 국민이 내려와 하면 내려와야 되는 거라고. 옳고 그름은 떠나서 있다. 정치적인 얘기 아니고요. 그 생각의 바탕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져 있다? 장자크 루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전율이 일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그 깨달음이 제 이후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탱해 주었어요. 너를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내려오는 대로 교정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날 첫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려오는데 막 그 앞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눈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요. 그 눈을 맞으면서 교정을 이렇게 걸어내려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 행복했어요.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시민의 정신이구나. 그죠?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다산 정약용이, 그죠? 다산 정약용이 여의당 전서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의당 전서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자크 루소의 생각과 매우 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시대에 이제 음악가들은 낭만파로 넘어갑니다. 그죠? 드릴 말씀도 많고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낭만파 음악에 대한 말씀은요.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이제 베토벤 이야기를 했죠. 베토벤은 모차르트에 대한 컴플렉스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슈베르트는요 베토벤에 대한 저기를 안고 살았던 컴플렉스를 안고 살았던 사람. 여러분 교향곡을 미완성 교향곡만 생각을 하시지만 슈베르트는 사실 8편의 교향곡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미완성으로 남은 것이 가장 걸작으로 남아있지만요. 슈베르트는 가장 베토벤다운 교향곡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못 썼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베토벤을 또 사랑하면서도 베토벤을 넘어서고자 했었던 또 한 사람의 낭만파 음악가가 있었으니 그는 브라함스입니다. 브라함스는요, 베토벤을 넘어서는 곡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베토벤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음악 세계를 갈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씁니다. 열심히 써요. 20년 거쳤어요. 20년. 여러분, 한국은 브라함스가 심파니를 20년을 거쳐서 20년을 거쳐 열심히 써가지고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아주 저명한 평론가가 있었어요. 그 평론가는 사실 브람스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평론가예요. 브람스의 재능을 인정했고. 근데 뭐라고 평론을 했느냐. 극찬을 했어요. 극찬을 하면서 여기다 뭐라고 달았느냐. 이것은 베토벤 교향곡 10번이다. 너무 간대요. 네. 그때 기록에는 브람스가 그 소리 듣고 매우 좋아했다. 이랬더니 좋아했겠어요? 자기는 전혀 다른 곡을 쓰고 싶었다니까. 베토벤과 전혀 다른 곡을 쓰고 싶었는데 쓰고 나니까 뭐하고 베토벤하고 똑같아져 버리니. 물론 훌륭한 음악이지만 그죠? 그 두 비운에 한 사람은 너무너무나도 담고 싶어 했지만 전혀 다른 곡을 썼고요. 누구는 그거를 넘어서서 전혀 다른 자기하고 베토벤과 비슷한 곡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음악가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원래 어디까지 갔어야 되냐면 낭만파 이제 지나고 나서 현대 음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대 음악으로 넘어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그죠?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니체는요 다른 거 없어요. 니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다른 거 다 알 필요도 없고요. 니체는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모든 존재의 이유를 부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실존주의를 엽니다. 휴머니즘을 엽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바탕으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썼고 실제로 교향시 음악에서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교향시가 나옵니다. 니체의 정신의 발로죠. 여러분 보세요. 철학사하고 음악사하고가 다 겹치죠. 음악은 음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현대 음악으로 넘어오면서요. 우리는 이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독일 음악이 마지막 꽃을 피웠습니다. 그가 누구죠? 상처받은 용 윤희상입니다. 윤희상 선생. 조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오죠. 상처받은 용이라고. 통영의 고향이죠. 얼마나 통영을 사랑하죠. 그 통영의 바닷가, 그곳에 오고 싶어 했던 것. 결국은 못하죠. 너무너무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냥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던, 그죠? 사상적으로 탄압받았던 그 윤희상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독일에 가시면 독일의 음악의 마지막 꽃은 윤희상이 피웠다고 합니다. 왜? 베토벤 이후에 심파니를 작곡하는 놈은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바그너가. 바그너가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바그너가 베토벤 이후에 교향곡 쓰는 놈 미친놈이요. 왜? 이미 베토벤에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바그너는 뭐만 썼어요?
오페라만 쓴 거예요. 니벨룽겐의 마지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명곡을 마지막으로 꼽히울 수 있었던 거. 그죠? 동양의 생각과 동양의 정서와 동양의 선율을 바탕으로 한 독일 음악. 독일 음악뿐만이 아니죠. 고전주의 음악. 그죠? 그걸 부활시킨 거예요. 누가? 이미사. 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원래는 이것보다 더 준비한 것들이 참 많은데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클래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절대 음악은 어디서 하늘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음악가들이 그 시대에 나온 정신을 반영하려고 했고 그것을 실제 문화로서 실현하려고 노력한 그 역사가 고전의 음악 사람이죠. 우리가 클래식을 들을 때, 음악 한 곡 한 곡을 들을 때, 이 음악은 어느 시대에 나왔고, 이 음악은 어떤 정신을 반영했고,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음악에 대한 이해와 클래식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